지금 이 순간에도 성인의 약 40%가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당뇨병 관련 합병증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한 도움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약을 처방합니다. 또는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헤모글로빈 A1C 수치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혈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질환은 누군가가 진단을 받기 전 수십 년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주로 초가공 식품, 정제 탄수화물의 지속적인 섭취, 하루 24시간 신진대사를 저장 모드로 전환하는 라이프 스타일 등 현대의 식품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 치매, 심지어 특정 암까지 우리를 죽게 하는 모든 주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 뇌, 혈관, 심장에 손상이 쌓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수년 전부터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반복적인 포도당 급등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20가지 증거 기반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당뇨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시작점에 따라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저항력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 조직은 신체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소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혈류에서 포도당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산책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 외에도 근육량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신체가 포도당을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근육이 많다는 것은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 보디빌더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기본적인 저항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하여 웨이트를 들어 올리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체중 운동도 가능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점진적인 도전입니다. 근육이 적응하고 성장하려면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성장하면 신진대사 건강도 함께 개선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포도당 급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모든 탄수화물이 적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분자의 사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통제된 방식으로 공급될 때 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당이 혈류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유입될 때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급격히 분비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하고 크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도당을 더 천천히 방출하는 식품을 선택하고 소량씩 섭취하며 소화를 늦추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도 신진대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것뿐입니다.
포도당의 완만한 상승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혈당 상승은 신진대사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액체 칼로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 설탕이 든 커피, 에너지 음료, 심지어 코코넛 버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콤부차처럼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음료는 놀라운 속도로 포도당을 혈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마시면 씹을 필요도 없고, 식이섬유도 없고, 지연 시간도 없습니다. 설탕이 위장에 닿으면 거의 즉시 흡수되기 때문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 스무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섞으면 섬유질 구조가 분해되어 천연 당분을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통째로 먹었을 때보다 한 잔에 훨씬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은 공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인슐린 급증은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압을 너무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정상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1시간 후 다시 피곤하고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 급등과 급락의 주기는 장기적인 대사 건강에 가장 해로운 패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싶다면 액체 칼로리 섭취를 가장 먼저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품 구성, 특히 탄수화물과 단백질 및 지방의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고 포도당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추가하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소화 호르몬을 자극하여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지방은 장에서 음식물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느리게 합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혈류로 훨씬 더 부드럽고 느리게 방출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사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조합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토스트를 먹는다면 달걀이나 땅콩버터 등을 추가하세요. 밥을 먹는다면 닭고기나 생선, 올리브유로 조리한 야채를 곁들여 드세요.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조각, 요거트를 곁들여 드세요. 이러한 작은 조정은 신체가 반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간식을 자주 먹고 싶은 유혹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을 계속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량씩 자주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수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전달하기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식사가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조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작은 간식이라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루 종일 두세 시간마다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기준치로 떨어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간의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 수치가 낮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고,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인슐린에 의해 억제된 복구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먹는다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식사 사이에 명확한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먹기 전에 진정으로 배가 고프도록 놔두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풀을 뜯는 것에 익숙하다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배고픔 신호도 훨씬 더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당에 관한 대화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불안감이나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는 간으로 하여금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정말 위험에 처해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거나 밤새 걱정하며 누워 있는 등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포도당은 갈 곳이 없습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 스트레스는 음식 섭취와는 전혀 무관한 인슐린 저항성에 숨겨진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완벽한 식단을 따르고 있어도 고혈당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진대사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명상이나 호흡법과 같은 체계적인 연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휴식시간 확보와 같은 단순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담사와 상담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7번째는 음식을 먹는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연구는 정말 탄탄합니다. 따라서 식사의 구성 요소를 특정 순서대로, 즉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섭취하면 식사로 인한 혈당 급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특히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와 소장에 일종의 물리적 그물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망은 그 뒤에 오는 모든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따라서 샐러드나 익힌 채소로 식사를 시작한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고 탄수화물로 마무리하면 포도당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훨씬 더 천천히 흡수되고 포도당 상승이 완만해지며 인슐린이 공격적으로 급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음식 섭취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일한 음식 성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어떤 식습관에도 잘 맞는 작은 행동 변화입니다. 정말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메인 식사로 오이나 작은 샐러드를 먹습니다. 이 간식에 약간의 지방을 더하기 위해 후무스를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를 먹을 때와 식사의 다른 부분 사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수면에 관한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민감성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즉시 발생합니다. 하룻밤만 짧게 자거나 수면 장애를 겪어도 다음날 내당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고 식욕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으며 에너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고당분 및 고지방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신진대사에 제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일관성과 수면의 질입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러한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 스크린이 없는 어둡고 시원한 방에서 7시간에서 9시간 숙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번째는 네이키드 슈가라고 부르는 설탕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흡수를 늦추기 위해 다른 것 없이 설탕만 섭취하는 모든 단 음식을 의미합니다. 쿠키 자체, 과자 한 줌, 공복에 먹는 페이스트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크고 빠른 포도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완충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거의 즉시 흡수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도 똑같이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해결책은 이러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절대 혼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 것을 먹으려면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이미 섭취한 후 식사 마지막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혼합 식사를 할 때 설탕이 훨씬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 급상승이 더 적으며 인슐린 반응이 더 부드러워지고 대사 비용이 훨씬 낮아집니다. 이제 절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열번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전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혈당 측정만 받지만 혈당은 늦게 측정되는 지표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상승할 때는 이미 수년간의 높은 인슐린 수치가 배경에서 보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슐린이 먼저 상승합니다. 때로는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되기 10년 전에 인슐린이 먼저 상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역전 여부를 추적하려면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공복 인슐린을 측정해야 합니다. 공복 인슐린의 단위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수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밀리리터당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유럽과 영국에서는 리터당 피코몰 또는 밀리리터당 마이크로 국제 단위로 측정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공복 인슐린 측정에 사용하는 단위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는 5점 미만, 영국에서는 7점 미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약 35세 미만, 확실히 50세 미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이보다 높으면 혈당과 헤모글로빈 A1C가 여전히 정상이더라도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고, 초가공 식품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인슐린을 낮추는 전략은 애초에 혈당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략과 동일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우선입니다. 고혈당은 나중에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복 인슐린 검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준 수술 절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일반적으로 공복 인슐린 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인슐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하세요. 또 다른 대안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음식에 대한 혈당 수치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이고 높은 급증을 발견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용이 다소 들지만 이 검사를 통해 당뇨병, 심장병, 인지 기능 저하 전에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기다렸다가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던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공복 인슐린 검사를 받으세요.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협심증,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11번은 초가공 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설탕과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초가공 식품은 가정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로 돈을 벌기 위해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화제, 안정제, 인공 향료 및 방부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음식은 맛이 좋고 과식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더라도 이러한 음식은 독립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너무 쉽게 분해되어 영양분, 특히 포도당을 매우 빠르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무결성도 없고 섬유질도 없습니다. 씹거나 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첨가물 자체가 장내 세균을 교란하거나 신진대사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규칙은 5개 이상의 재료가 포장되어 있거나 대부분의 재료를 알 수 없는 경우 초가공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전체 식품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이라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2번은 식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달리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이면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축을 통해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혈액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인슐린 경로를 우회하는 세포로 들어가는 뒷문과 같습니다.
포도당이 혈류로 가장 빠르게 유입되는 시점이 바로 식사 직후이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산책을 할 수 있다면 혈당 급진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고 거의 모든 일정에 맞출 수 있는 복합적인 습관입니다. 행운의 13번은 일주기 리듬에 맞춰 식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체내 시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 체내 시계는 아침에 인슐린에 가장 민감하고 밤에 가장 덜 민감하게 만듭니다. 즉, 오전 8시에 먹은 식사는 오후 10시에 먹은 똑같은 식사보다 포도당과 인슐린 반응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식사, 특히 탄수화물을 늦게 먹는 것은 신진대사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리 몸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하루 중 일찍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또는 저녁 식사를 하루 일찍 옮기세요. 그리고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인슐린 민감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신체가 식사를 처리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14번은 올바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되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의 초기 마커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유용하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복 인슐린은 그보다 몇 년 전에 증가합니다. 영국에서는 정상적인 HbA1c를 42 미만으로 간주하지만 이상적으로는 39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략 5.7 미만입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5.4 이하에 가깝습니다. 헤모글로빈 A1C가 정상보다 낮은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에서 갑자기 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함께 확인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수치가 낮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혈당 수치가 여전히 괜찮아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은 죽종 형성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사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가장 유용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중성지방 대 HDL 비율이 3을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시사합니다. 2 미만이면 훨씬 더 건강한 상태입니다. 수치가 약간 다르게 보고되는 영국과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1보다 낮으면 분명히 더 나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정상 혈당 결과에 의존하지 마세요. 헤모글로빈 A1C 검사, 공복 인슐린 검사, 의사가 가능하다면 전체 지질 프로필 검사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숫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말고 패턴을 살펴보세요. 인슐린 저항성을 조기에 발견하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또는 기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5번은 하루 중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대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올라갑니다. 계속 먹으면 인슐린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 또는 12시간 이내에 모든 음식을 섭취하는 등 식사 시간을 정해두면 인슐린이 몇 시간 동안 기준치로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때 세포가 인슐린 감수성을 재설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슐린이 지방 대사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며칠 동안 단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다시 시작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간식을 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도 전에 아침 일찍부터 식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했던 부분이지만 점점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식사를 하는 것은 가장 지속 가능한 신진대사 개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16번은 술을 적당히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의 관계는 매우 강력합니다. 알코올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반응성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또한 장기 주변의 지방,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유형입니다. 또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수면을 방해하여 다음날 인슐린 민감성을 즉시 손상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려는 경우 일주일에 여러 번 와인 2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가 신진대사 목표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달 동안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마침내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17번은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를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일관되게 유익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콩류, 귀리, 특정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포도당 흡수를 둔화시킵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식이섬유 섭취량은 하루 약 30g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5에서 20g 정도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채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에 시금치를 추가합니다. 점심에 샐러드를 곁들여 먹습니다. 칩 대신 당근이나 견과류, 베리류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 루틴은 더 쉬워집니다. 18번은 총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내부 장기, 특히 복부 주위에 저장된 지방을 말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염증 신호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활동량이 적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체중계에서는 정상 체중이지만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체질량 지수보다 내장 지방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솔직히 체질량 지수는 쓸모가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94cm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102 이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성의 경우 80cm는 우려할 만한 수치입니다. 특히 88cm 이상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허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항 운동과 초가공 식품을 줄이는 것은 내장 지방을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19번은 이번엔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미묘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메트포르민이나 GLP와 같은 약물은 혈당을 낮추고 합병증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꿔도 효과가 없는 경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증상을 관리할 뿐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세포를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간에서 포도당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GLP-1 약물은 소화를 늦추고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식단, 비활동,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대사 과부하라는 근본 원인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기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용하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핑계 삼아 습관을 바꾸는 힘든 노력을 회피하지 마세요. 목표는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을 더 적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복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위는 완벽함보다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수년에 걸쳐 쌓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노력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모두 완벽하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며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변화는 일주일만 지속되는 극적인 변화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날은 식사 후에 걷습니다. 대부분의 밤에는 숙면을 취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통째로 먹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공복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안정될 것입니다. 신체 구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뇨병과 심장병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둘러싼 다른 모든 증상에도 적용됩니다. 그 증상들도 감소할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에 실천하는 습관이 70대, 80대, 90대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즐거운 노후를 결정합니다. 아니면 약물, 진료 예약,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그 해를 보내게 될까요? 일상의 작은 선택은 당장은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조용히 노화 정도를 결정합니다.